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시간 관계상 우리 김동혁 교수님께서 앞에 뭐 이탈리아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 우리 얘기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나토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이 개괄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으시면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남용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탈리아의 저성장 문제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고 하니까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뭐 의문점이 드는 거는 어쨌든 그 이탈리아의 어떤 저성장 경제적인 정체 형상에 대한 일종의 이제 내적 요인이죠. 이 이탈리아의 노동 생산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경향과 그러면서도 이제 수요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측면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뭔가 국제경제적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로존 측면에서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재정 정책, 뭐 재정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통화 주권, 대정 주권이 상당히 좀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멸에서 부르는 그 피그스라고 하는 그런 남유럽 국가들이죠. 이 그리스를 포함하여 이런 국가들의 성장과 어떤 노동 뭐 성장과 분배 문제 전반에 거시경제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의 일종의 유로존 내에서의 남북 격차 혹은 뭐 종속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닌지라고 하는 저는 근데 뭐 실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정 교수님께서 잘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되겠죠? 네. 뭐 약간 짧게 이제 부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요즘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학부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죠. 이제 전쟁 원인을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토 동지 지도상으로 보면 확실히 뭐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1인치 얘기는 이 제임스 베이크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 회고록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조약으로서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소련은 붕괴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 이런 거는 뭐 따져면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제 책임 있는 뭐 정책 담당자가 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죠.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아, 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건 요거죠. 2004년 정도까지 대부분의 이제 나토 동진이 이루어집니다. 1991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그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동진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토 동진을 가장 제1순위로 두고 이 뭐 반러시아 서방주의자인 뭐 무능한 젤렌스키 선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 부상 이게 이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인데 그죠? 요게 이제 유로마이단 그 상황인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1999년에 푸틴이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푸틴이 그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클린턴과 푸틴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 시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리어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심지어 이제 나토 가입도 한번 타진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004년에 푸틴과 부시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2001년.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바로 9.11 테러가 벌어질 때죠.
그래서 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푸틴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러시아와 미국은 굉장히 협력 관계인데 잘 봐야 될 게 바로 이 시기까지 이제 나토의 동진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지는 러시아의 그 나토에 대한 불만의 표출 문제가 과연 나토의 동진 때문인가? 요걸 한번 좀 저희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의 최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거는 굉장히 뭐 잘 아시겠지만 현 국제 정세에 굉장히 좀 혼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국제관계,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 그 다음에 더 좀 구조적으로 보면 냉전 질서 속에서 실은 국제관계를 규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얄타 체제 전반의 붕괴 내지는 동요와 붕괴죠. 동요와 붕괴를 일단 구조적 원인으로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이니까 아까 저희 이남희 교수님께서 3층 도식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 구조의 해체 과정에서 실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행위자라든지 이런 개별 행위자들이 어 기존에 짜여져 있던 이 국제적인 놈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깨는 상황인데 왜 깨느냐?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나머지는 좀 길어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치적 요인 이게 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실은 지정학적 그 요인에 대한 이 프로파간다는 실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맞고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기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지정학의 위기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토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침입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뭔가 자유주의적 세력들에 의한 이 러시아 내부의 자체 정권 교체 위협 내지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혼돈, 동요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방어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그냥 단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한 2년 전, 2012년부터 한 18년까지 그잘 나가던 러시아 경제가 확 꼬그라져요. 그 꼬그라지는 건 유가랑 관련이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유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게 소련부터 러시아까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중에서 이제 2012년, 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내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동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제일 심각했던 건 2018년에 러시아의 이 연금 개혁. 지금 뭐 프랑스에도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실은 이 시기에 이 푸틴 정권 자체의 어떤 교체 가능성까지도 물론 뭐 실행되기 힘들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위협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구조적인 요인 전반의 어떤 구조 해체 요인과 함께 이런 러시아의 내치적 요인들 이런 게 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그 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어쨌든 그 너무 큰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얄타 체제의 어떤 붕괴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부적인 그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요인들 특히 뭐 정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남현 교수님께 뭐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 프랑스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얘기에서도 그렇고 연금 개혁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금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프랑스에서 그렇게 큰 반발을 일으켰던 연금 개혁이 사실 우리나라 연금 개혁 예전에 있었을 때보다 사실 강도나 방향이나 보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의 어떤 차이였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큰 반발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사실 뭐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탈리아의 저성장의 원인을 말 그대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더 일을 오래 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비중이 낮아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동될 수 있을지 노동 개혁의 뭐 하나의 수단이라고 연금 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연금 개혁은 더욱더 제 주제도 영역이 아닌데, 네. 어, 근데 제가 일단 그냥 갖고 있는, 이건 완전 그냥 어렴풋이 스케치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는 사실은 저는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발이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경우는 받은 그래도 횟수가 있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를 하고 나면 뭐를 받는다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우린 사실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뭘 뺏겨도 이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화를 낼 일은 별로 없는. 왜냐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면 받은 사람은 극소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가지고 받았고, 나도 받을 거란 예상을 다 누구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줄여? 일을 더 하라고? 특히나 저희도 그렇지만 내일 모레 이제 뭐 일 그만해도 되고, 이제 먹고 살 거에 보장이 된다라고 확정이 돼 있다가 2년을 뭘 더 해라. 라고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금의 역사인 것 같고. 다음에 연금 개혁 문제는 저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술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경제 성장에서 연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 이- 그 기간 동안에 정부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 내가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이제 보장이 사회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형성하는 거지 이게 뭐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그다음에 저희는 그 자본과 뭐 노동의 투입에 관한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다른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어질 수는 있죠. 아까처럼 내가 2년을 더 일을 해야 되면 2년간의 노동량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럼 그만큼 또 기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사실 교육기간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뭐 여러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뭐 사회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연금이 바로 이제 성장과 연결되는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은 뭐 저는 거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생산성 향상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 아까 이제 김정 교수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 뭐 쉽게 얘기하면 흔히 말하면 이제 유로존 들어가서는 독일이 꿀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독일이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유로존이 독일에게 유리한 구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기술이나 생산 측면이 더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독일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노동개혁들을 하게 하고 뭐 하르츠 개혁들을 하고 물론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대적으로 사실은 유로존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적응을 한 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제 연결되면서 결국 이제 독일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그 생산 설비의 판매니까.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중국 경제로의 독일 수출이 줄어드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고.
어,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분명히 이제 독일이 이득을 본 게 있죠. 이득을 본 것만큼 아까 또 잠깐 심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 있는데 항상 독일은 거기서는 보면 조금 뭐 과거 역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뭐 그거를 이제 빌미로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을 져야 될 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저는 갑자기 최근에 그냥 든 생각인데 생각보다 나토가 뭐 아까 동진 얘기하시면서 하실 때 나토가 동진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군사적인 침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실 지금과 같은 무장의 상태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탱크가 안 굴러간다더니 뭐 탄약이 부족하다든지 포탄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가 나오니까 나토에서도 왜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 이슈가 되는 게 당장 지원할 군수 물자가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였으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 자기들도 뭔가 군사적으로 침공할 역량이나 이런 건 없는 셈인 거죠. 그리고 서로 뭐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 거고. 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아까 주목하셨던 뭐 러시아의 이제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뭐 저는 결국 그거는 이제 푸틴의 권력의 유지에 관한 이제 이슈일 거고, 뭐 특히나 이제 이런 뭐 딕테이터십이나 뭐 권위주의 정부인 경우엔 그 이제 권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이제 중요한 전혀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속마음이 뭔지가 더 중요해지는 뭐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 뭔가 저는 그 믿는 구석이라고 부르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서 마치 이제 히틀러가 주테탄이나 이런 걸 합병한 다음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시그널이 없으니 이제 해도 된다라는 걸 가져간 것처럼 일련의 뭔가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신호를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당연히 군사적으로는 이제 빨리 끝날 거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김정 교수님처럼 그 다음에 후폭풍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의도된 대로 다 해서 하고 나면 계속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팔 수 있고 과연 그랬을까? 는 저는 되게 생각을 해보면 회의적이거든요. 네, 뭐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이나 이란이나 쿠바, 뭐 예전에 리비아 이렇게 해왔던 그런 정도의 경제제재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건 의문으로 계속 남긴 하겠지만, 푸틴의 의도대로 뭐가 굴러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경제제재는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자기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뭐를 믿고 한 건지가 되게 전 궁금한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즘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 어떤 형태로든 결국 정리가 되긴 하겠죠. 뭐 어디서든 이제 경계선이라는 게 결국 생기고 면서 정치적 갈등은 이제 봉합이 될 텐데 봉합이라기보다 정치적 갈등이 정리가 될 텐데 저도 궁금한 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제 2023년 6월 이쯤 지금 영국에서 그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 이제 리커버리 재건 계획에 관한 지금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논의해야 되죠. 지금 이제 뭔가 앞으로 뭐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기에 분명히 당연히 지금 편이 갈렸잖아요. 이건 편이 갈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는 사실 저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전을 한번 냉전 시기로 예상되는데 열전을 한번 치르고 났고 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 자유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계에서의 쇼케이스처럼 뭔가 투자를 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이제 이슈들이 벌어질 거고 옛날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제 뉴스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니까 어, 그런 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그걸 묻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탈리아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부패와 뭐 너희들 이 돈 가져간다고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나간 사람들 그걸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을 세울 거고. 어,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진영관에서 약간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도,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정치적 경계선이 그어지느냐와 동시에 좀 경제적으로 아까 저희 처음에 뭐 정세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블록 아닌 블록처럼 뭐가 이제 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근데 사실 자유무역이나 아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 돈으로 이제 세상을 통합하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원했던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이번 시즌 처음에 했던 제가 발제했던 그 글로벌리스트의 내용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전쟁을 겪고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보니, 아니,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보니, 이 세계를 정리정돈할 거는 돈으로 사람들을 통합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라고 저는 아니, 물론 다 좀 얘기들이 많진 하지만, 거칠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또 다시. 근데 이제 그 돈의 통합이라는 게 러시아는 러시아는 안 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벌어지겠죠. 이제 점점 안 끼는 게 누구고, 누구는 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나가는 게 되겠죠. 저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